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도 안 돼. 한국의 인프라는 엉망이고 안전 시스템은 거칠애일 뿐이야. 그런 국가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한국을 비웃던 일본 유학생의 말에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아르헨티나 청년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겪은 한국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뭔지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진심은 그대로 영상에 담겨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인이 아님에도 누구보다 뜨겁게 한국을 위해 싸운 한 청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기에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곧 그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리베로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24살 청년이에요. 제가 자란 동네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소몰이 소리가 들리고 마트보다 더 자주 들르는 건 동네 슈퍼. 이웃끼리는 건너 서로의 집집 사정까지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마을이죠. 그 평화로운 외피와는 달리 솔직히 말해 마을의 사회 시스템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동네 전체가 물에 잠기고 강한 바람이 불면 전봇대가 쓰러집니다. 누가 다쳐도 구급차는 최소 30분, 많게는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죠. 병원에 가면 약이 없고 경찰은 신고를 해도 현장에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을 그냥 세상의 기본값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닌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는 거라곤 삼성, 김치 정도였죠. 그 외엔 그저 세계사 시간에 잠깐 배운 게 다인 아시아의 어딘가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분단국가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지역이었고 우리가 남미에 사는 만큼이나 불안정한 삶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들었죠. 모든 시작은 제 형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어느 날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매료되어 석사 과정을 위해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황당한 선택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죠. 형이 한국으로 떠난 후 통화에서 형은 갈수록 서울 얘기만 했습니다. 마르코, 여기 진짜 너 한번 봐야 해.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여. 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운전자가 스스로 내려서 신호정리까지 해. 그냥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이 정말일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목소리 톤이 달라진 형을 보며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형 너무 서울에 빠진 거 아냐? 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와서 직접 봐. 말로 해선 안 돼. 그렇게 그해 여름 저는 방학을 맞아 형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피처였죠. 답답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뭔가 새로운 공기를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매일같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극찬하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의 하루가 걸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공항 내부는 유명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AI 로봇들이 제 수화물을 부드럽게 옮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자동화된 입국 심사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절차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걸 보며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임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비행기에서 내렸을 뿐인데
마치 10년쯤 미래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는 분명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의 집은 서울 동작구에 있었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마트도 가까웠습니다. 서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계획된 질서가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교통카드를 한번 찍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추가 요금이 거의 없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까지 있다니 이건 제가 알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형은 회사에 출근하느라 혼자서 관광을 다녔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DDP. 곳곳이 예쁘고 깨끗했고 거리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줄을 서고 노약자석은 정말 비어 있었어요. 이건 그저 선진국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오던 길에 벌어졌습니다. 종각역 근처 한적한 골목길이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바람도 잔잔했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쾅 하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던 간판 일부가 바람에 휩쓸려 아래로 떨어졌고 그 조각 하나가 제 이마를 스치며 바닥에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고 무릎이 꺾이는 듯 힘이 빠져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몰려왔죠. 그 사이 사람들이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제 손을 꼭 붙잡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예요.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그 목소리는 제 가슴 속 불안과 두려움을 조용히 눌러주는 듯 했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명은 제 눈을 보며 차분하게 영어로 제 몸 상태를 확인했고 다른 대원은 지열 패드를 제 이마에 붙이며 동시에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겨우 끄덕였고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지? 구급차 안 출렁이는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모든 게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CT 촬영, 피검사, 상처 봉합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통역을 맡은 간호사가 도착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마 쪽 상처는 봉합했어요.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없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며 경과를 관찰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나 지금 안전하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6인실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자동 호출 버튼이 있었고 창문엔 햇빛을 부드럽게 가려주는 전동 블라인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버튼을 눌러봤더니 30초도 되지 않아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제 손목에 찬 환자용 명찰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베로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푹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국 땅에서 낯선 말과 문화 속에 있던 저를 마치 가족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몸속 깊이 남아있던 긴장과 불안까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한국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시스템보다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엔 이런 게 없을까? 왜 이토록 빠르게 오지도 따뜻하게 말하지도 못할까? 그 질문은 마음속에 깊고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퇴원한 저는 형과 함께 사고가 났던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일이었지만 골목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파손됐던 간판은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주의 낙하물 경고 문구가 선명히 붙어 있었고 CCTV도 새로 설치돼 있었죠. 전 너무 놀랐습니다. 형, 이게 진짜 하루 만에 다 바뀐 거야? 제가 묻자 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사후 대응보다 사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나라야. 책임도 지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 말이 머릿속에 콕 박히듯 남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보통 사고가 나도 테이프만 대충 둘러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은 한국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건축, 소방안전, 응급의료 등 각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 전문가들이었고 모두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을 빌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나라인 줄 전혀 몰랐어요. 우리보다 뒤처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놀랐어요. 그러자 형의 친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근데 한국은 큰 사고를 겪은 나라야. 세월호, 삼풍백화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그 기억을 붙잡고 반성했지.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시민들도 훈련받아. 학교에서 매년 재난 훈련하고 심폐소생술도 의무적으로 배우지. 반복이 결국 의식을 만들거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재난은 언제나 정부나 전문가 몫이었는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스템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나라. 그날 밤 저는 서울 숙소에서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서울 시민안전교육, 재난대응 훈련, 국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검색하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움직이는 사회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체험관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곳은 지진, 화재, 수상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체험 당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고 훈련장 안에서는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연기, 조명, 흔들림이 이어졌습니다. 지진 체험실에서는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모두가 책상 밑으로 들어갔고 화재 탈출 훈련에선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복도를 함께 탈출했습니다. 모든 훈련이 실전처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인 건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죠. 삼촌, 지하철 사고 나면 무조건 안내방송 들으면서 침착하게 움직여야 해요. 혼자 먼저 나가면 더 위험하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아이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전이 제도도 구호도 아닌 문화였던 거죠. 체험관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아니, 왜 만들 생각조차 못했을까? 그날 저녁 형에게 말했죠. 나 이거 진짜 우리 동네에 알리고 싶어. 그냥 놀라고 끝낼 게 아니라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르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시작이야. 누군가는 처음이 돼야 하잖아.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재난모의 훈련을 찾았고 외국인도 참여 가능한 시민안전훈련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신청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시민 안내 역할을 맡았고 직접 대피 유도도 해보았습니다. 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상의 지진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건물 내부 대피, 응급처치, 이송, 임시 대피소 설치까지 모든 과정이 수백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모두가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국제안전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유학생들도 참가한 날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일본 출신 참가자와 함께 같은 조가 되어 훈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재난공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그는 처음엔 친절하게 말을 걸었지만 곧 한국 시스템에 대해 의심과 비아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시민까지 재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한국의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죠. 일본은 이미 충분히 체계적이라 굳이 시민이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 이것들이 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기초 인프라도 일본보다 떨어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보여주기식이 많으니까요. 저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고 느낀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따뜻함에 대한 모욕처럼 들렸죠. 저는 일본인의 망언에 참을 수 없었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직접 구조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아니요. 다만 수치나 뉴스로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서울 한복판에서 쓰러졌고 3분 만에 구급차가 왔습니다. 영어로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까지는 실시간으로 자료가 전송됐어요. 통역 간호사가 와서 검사를 도와줬고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었죠. 그게 단지 수치입니까? 아니죠. 그건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작동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런 시스템을 30년 전부터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고 지금 제 삶 전체가 그 감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불쾌함과 당혹감,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패배감이 묻어나 있었죠. 그 자리에 남은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조용히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리베로 씨, 사실 우리가 말해야 할 걸 당신이 다 말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구조 시스템이 뛰어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진짜 선진국이라는 걸. 그날 밤 형과 늦은 산책을 하던 중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진짜로 진로를 바꾸고 싶어. 그냥 잠깐 감동받은 걸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돌아가면 재난관리 전공으로 다시 공부할래. 형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이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마르코. 이제 너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보는 거야. 귀국 후 저는 경영학과를 자퇴했고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의 재난위기관리학과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입학 면접 당일 교수님은 서류를 훑어보며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경영학과를 자퇴하고 이쪽으로 전공을 바꾸겠다고요?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국에서의 경험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올해 한국에서 사고를 당해 구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선 시민이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시민을 보호하더군요. 저는 그걸 단순한 감동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을 제 나라에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수님은 제 말을 끝까지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경을 벗고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재난관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군요. 환영합니다. 여긴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재난 대응 체계에서의 시민 참여의 효율성 한국 모델의 분석과 남미 적용 가능성. 단순히 구조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과 교육 방식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학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협력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수업을 기획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학부모들도 의아해하며 묻곤 했습니다. 외국 모델이라고요?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30분짜리 교육 영상과 자료를 보여드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실제로 하는 방식이라고요? 학생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수업이 한 번 진행된 이후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개 학교가 3개로, 3개가 10개로, 그리고 15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고 수업 후엔 직접 부모님께 대피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 제 프로젝트가 소개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죠. 아르헨티나 청년 한국식 시민훈련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누군가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리베로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주재 한국대사관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양국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나라와 내가 태어난 나라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니. 이건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 다리가 된 거구나. 그 후 저는 한국대사관과 함께 하나 시민안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양국 간 안전교육 자료를 번역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모의훈련 커리큘럼을 아르헨티나 교육부와 공유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 버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국립대학교 대강당에서 500명 이상의 시민과 교사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낯선 나라에서 구조받은 한 청년입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변화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참석자들 중 몇몇은 발표가 끝나고 울었습니다. 어떤 교장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해냈네요. 그 이후 저는 아르헨티나 내 5개 지역 도시를 돌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재난훈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돌아온 청년 전문가라는 입소문이 돌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제안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교환연구생 자격으로 서울의 국립재난안전교육원에서 정식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이 다가오는 걸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예요. 국립재난안전교육원에서의 연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 실제 출동했던 소방관 구급대원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까지. 제가 배운 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안전을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훈련 중 만난 한 중년 소방관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은 발전했고 앞으로도 버텨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전에 사람이라는 기본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그 연수 과정을 마친 뒤 저는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갔고 현재는 시민안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 이름은 비다 세구라, 스페인어로 안전한 삶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이런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사람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나라를 바꾼다. 이제 제 꿈은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남미 전역에 퍼뜨리는 것.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더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한국의 진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